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 이름은 유나입니다. 살다 보면 문장이 아니라 딱 한마디 말이 평생의 기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은 칼처럼 짧았고 그 짧은 칼은 제 삶을 아주 오랫동안 쥐고 있었습니다. 넌 그냥 그런 애였어.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런 애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됐고 내가 가진 것, 내가 노력한 것, 내가 되어가던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의 조롱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였다고 믿었던 사람. 우리는 대학 동기였고 젊은 시절을 함께 통과하며 서로의 가장 깊은 사정을 나눴지요. 하지만 그 신뢰는 한 번의 기회 앞에서 무너졌고 나는 무너진 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웃으며 말했죠. 난 그냥 내가 먼저 될 줄 알았을 뿐이야. 그 후 내 삶은 마치 끝이 정해진 게임처럼 흐트러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늘 그날의 말을 되씹었고 내가 무너진 이유를 내가 그런 애라서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그런데도 살아야 했고 살아야 했기에 견뎠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 조용한 복수심이라는 게 때론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지. 나는 나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닌 오직 그 말 하나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내가 어떤 말에 무너졌고 그 무너짐을 어떻게 딛고 다시 섰는지.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어떻게 다시 섰는지를요. 이건 누군가를 처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구하는 이야기이고 또는 나를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23이었고 세상은 아직 예의가 있다고 믿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아침 학교 앞 커피 자판기 앞에서 우린 마주 앉아 있었다. 그때 그 애는 웃으면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넌 참 착해서 나는 내가 항상 부러웠어.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나는 아주 오래 지나서야 알았다. 우리는 같은 과, 같은 학번, 같은 동아리. 졸업 논문도 나란히 준비했고 취업 준비도 함께 했다. 아르바이트도 같이 했고 밥도 같이 해먹었고 심지어 부모님 얘기까지 서로 꺼낼 만큼 서로의 그림자 같은 친구였다. 내가 그 애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 건 언젠가 나를 대신해 교수님께 부탁 하나를 해줬을 때였다. 그 일은 단순한 전원이었지만 나는 그 일을 계기로 그 애를 내 인생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다. 우린 서로에게 비밀이 없었다. 내가 좋아하던 사람도 그 애가 집안일로 힘들어하던 이야기들도 우리는 남들보다 먼저 서로에게 털어놨다. 그래서였을까? 내가 한 제안을 아무 의심 없이 그 애에게 넘겼을 때도 나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 같이 지원하자. 내가 있다면 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1년에 한 번 나오는 장기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었고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 그 애의 이름을 나란히 써서 제출했다. 면접 날짜가 다가오던 어느 날 그 애가 문득 이런 말을 했다. 넌 너무 사람을 믿는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땐 정말 몰랐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면접 명단에서 내 이름은 빠져 있었다. 그 대신 그 애의 이름은 최상단에 올라 있었다. 나는 어리둥절했고 행정실에 가서 확인했을 때 나는 무언가 잘못된 서류를 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애가 내게 한 말. 어쩔 수 없었어. 난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 내가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말 하나는 지금도 또렷하다. 넌 그냥 그런 애였어. 순하고 좀 멍청하고 그치? 그 말 앞에서 나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몇 년을 나는 그런 애로 살아야 했다. 나는 스스로를 의심했고 사람을 멀리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애썼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말이 그 사람의 칼보다 더 깊게 박힐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그리고 나는 복수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마음속에 품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 배신당한 뒤에도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나는 다짐했다. 언젠가 너를 내 앞에 무릎 꿇리진 않겠지만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내가 똑똑히 보게 만들 거야. 그 친구가 떠난 뒤 나는 더 이상 학교에도 나가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사람들 사이를 걸어 다니는 것도 모두 나를 검열하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아무리 배신당해도 세상은 그렇게 너한테만 무너지지 않아. 그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론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야 엄마. 나한텐 진짜 끝이었어. 24세 나는 첫 배신이 인생의 종말처럼 느껴지던 시기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다시 취업 준비를 시작했다. 졸업 후 1년 어렵사리 들어간 회사는 계약직이었다. 내가 가진 것은 흔한 자격증 몇 장과 끊임없이 떨어지는 자존감뿐이었다. 처음엔 말도 제대로 못 꺼냈다. 회의 시간에도 고개를 숙였고 상사가 질문하면 손부터 떨렸다. 동기들은 조용한 성격이네 했지만 사실 그건 조용함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내가 입을 열면 그날의 목소리가 들려올까봐 넌 그런 애였어. 그 말이 혀를 묶고 있었다. 그렇게 3년. 나는 작은 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여러 번 거쳤고 누구보다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퇴근 후엔 도서관에 가서 엑셀과 파워포인트 회계 프로그램을 독학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더는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 나는 정규직이 되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 성취조차 나는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이룬 모든 것의 첫 번째 증인은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그런 애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생에서 제일 외로운 순간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였다. 29이 되던 해 나는 부모님 집을 떠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전기와 수도를 개통했고 퇴근 후 빈방에 불을 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했어. 적어도 여긴 내가 만든 자리야.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겨울밤 혼자 앓는 감기로 끙끙 앓던 중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받을 수 있는 전화는 한 통도 없었다. 그때 느꼈다. 내가 정말 아무에게도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다시 회사에 나가고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사람들과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누구도 내 안의 공허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런 나를 향해 상사는 웃으며 말했다. 넌 참 성실해서 좋아. 감정 기복도 없고. 나는 웃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다들 나를 강하다고 믿은 건 그해 봄 팀에 새 직원이 들어왔다. 그녀는 활달했고 적극적이었고 어느 회의 시간에는 내 의견을 자연스럽게 인용하기도 했다. 그 작은 호의에 나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처음엔 커피 한 잔을 건넸고 다음엔 점심을 같이 먹었고 그 다음엔 회사 밖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만났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선배, 사실 전 선배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흔들림 없어 보이고 묵묵히 할 일 해내는 모습이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은 얼음이 처음으로 금이 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처음으로 그 친구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며 잠들었다. 윤화야, 오늘은 조금 괜찮았지? 그날 이후 나는 천천히 스스로를 기억해주기 시작했다. 37, 이직을 한 후 처음 간 외부 미팅 자리에서 낯익은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 회의 메일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외부 파트너 서하진 팀장 A라인 커뮤니케이션즈. 서하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시간이 한순간에 뒷걸음쳤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 손끝이 떨리는 걸 보며 나는 내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 회의는 오후 2시. 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더 진한 화장을 했고 옷도 유난히 잘 다림질된 셔츠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윤화야, 넌 오늘 약하지 않아. 절대.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 애가 들어왔다. 그녀도 한순간 멈칫했고 눈이 마주치자 애써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유나야, 아니 유나씨. 그 이름을 다시 듣는 것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십수년 만이었다. 우리는 어른의 얼굴을 하고 형식적인 미소를 띤 채 악수했다. 회의는 무난하게 흘러갔지만 내 머릿속은 과거의 장면들로 가득했다. 그 애가 내 손을 잡고 난 너만 믿어라던 장면, 그리고 넌 그냥 그런 애였어. 그 회의실에 앉아있는 동안 나는 깨달았다. 그 사람은 나를 기억하되 내가 여전히 예전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래서 더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때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걸.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우리 오랜만에 밥이라도 먹을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일정 보시고 연락 주세요. 제 메일로.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관계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에게서 메일은 오지 않았다. 당연했다. 그런 사람은 대화를 청할 때도 침묵할 때도 늘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달랐다. 나는 더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증명되는 사람이었다. 그해 연말 우리 회사가 주관한 포럼에서 나는 발표자로 무대에 섰다. 내 주제는 브랜드 리스크와 신뢰 회복, 관계에서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는 발표 말미에 짧은 문장을 인용했다. 사람은 기억된 상처보다 보이지 않는 무너짐을 더 오래 간직합니다. 그 순간 나는 청중석 앞줄에 앉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놀라움과 묘한 불안이 뒤섞인 그 표정은 내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때 알았다. 나는 복수를 했다. 말도 행동도 없이 그녀의 기억 속에 나는 약하고 멍청한 친구로 남아 있었겠지만 지금 무대 위에 선 나는 그녀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게 한 말도, 그녀가 빼앗아간 시간도 그저 증명했다. 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보다 더 단단하고 더 멋지게 살고 있다는 것. 이제야 나는 안다. 복수는 누군가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복원하는 것임을.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친구의 소식을 종종 들었다. 그녀는 승진도 빠르고 어디서든 잘 지낸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었다. 그럴 때마다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 사람이 잘 지낸다는 건 나만 멈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왔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건 착각이 아니었다. 정말로 나는 잠시 멈춰 있었고 그 사람은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나는 왜 멈춰야 했는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를 너무 또렷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언어가 아닌 나 자신의 말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내 말이 사람들을 움직였고 내 선택이 조직을 바꿨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같은 업계 행사에서 그녀와 다시 마주하게 됐다. 그녀는 여전히 날씬했고 표정 관리에도 익숙했지만 내가 느낀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말투였다. 유나 씨,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예전엔 이렇게 말하던 사람 아니었잖아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땐 내가 말할 기회도 없었거든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멈췄고 나는 그 정적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복수를 했다고 느꼈다. 말로 복수한 게 아니다. 내가 이룬 지금의 모습이 그녀의 말보다 훨씬 강력한 진실이라는 걸 그녀 스스로 깨닫게 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선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의 이름을 불렀다. 윤화야, 정말 수고했다. 그녀와의 마지막 만남은 예상보다 덤덤하게 다가왔다. 그날도 우연이었다. 한 기업의 워크숍 자리, 내가 강연자로 초대된 행사였고
그녀는 그 기업의 외부 협력사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자리였다. 나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섰고 그녀는 객석 맨 앞 정중앙에 앉아 있었다. 강연이 끝나고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나누던 중 그녀도 조심스레 다가왔다. 유나 씨, 혹시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피해 작은 회의실로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나 예전부터 계속 미안했어요. 그때 그 말도 내가 너무 했던 거 알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막지 않았다. 그건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했다. 넌 정말 많이 달라졌더라. 내가 무너뜨린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서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참 작은 사람이었구나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졌다. 복수란 상대가 나보다 낮아졌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에게 감정이 없다는 걸 내가 느끼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니까.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날 당신이 내게 한 말, 그 말이 날 부수긴 했어요. 하지만 그 파편으로 나는 나를 다시 지었고 지금 이 모습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 결국 당신이 내게 준 건 상처가 아니라 내 삶을 새로 시작할 기회였던 거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나는 천천히 그 회의실을 나왔다. 걸음을 옮기며 나는 더 이상 그 친구의 이름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그 자리를 온전히 나의 이름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에서 천천히 걷어냈다. 복수는 끝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안의 상처가 더는 복수로 살아 숨쉬지 않게 된 것이다. 나는 여전히 회사에서 일했고, 여전히 아침이면 커피를 내렸고, 여전히 가끔은 혼자 영화도 봤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 달라졌다. 나는 더는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넌 그런 애였어. 그 문장은 이제 내 안에서 효력을 잃은 오래된 주문처럼 그저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 누군가는 물었다. 복수하고 나니 기분이 어때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다. 복수는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나는 그 싸움에서 결국 나 자신을 지켜냈어요. 그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 하나예요. 그 말을 한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단단했다. 나는 나를 회복했고, 나를 증명했고, 그 누구의 이름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어떤 이름에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건 지독한 외로움 끝에 얻은 내 삶의 가장 고요한 승리였다. 살다 보면 어떤 말은 오래 남고 어떤 말은 잊히는 법이다. 예전엔 그녀가 내게 던진 말 한 줄이 하루를 삼키고 계절을 흔들었지만 지금은 내가 나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오늘도 잘 버텼어, 유나야. 그 짧은 말이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았다.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삶이 얼마나 단단히 쌓여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 목소리를 되찾았다. 그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대단한 철학도 아니고 거창한 조언도 아니었다. 단지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도 나에게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믿지 말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단단하고 충분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녀가 내게 남긴 말은 이제 잊었다. 이제는 내가 남기는 말로 내 삶을 다시 써내려갈 차례니까. 이제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다. 상처는 있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나를 부수지 못했다. 그날 그 말, 넌 그런 애였어. 그 한마디는 한 시절을 무너뜨릴 만큼 컸지만 결국 나의 전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나는 내가 만든 시간으로 다시 나를 지었고
그 누구도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지금의 나는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당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말은 당신의 삶을 설명할 수 없어요. 당신은 그 말을 이기고 더 멋지게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 말을 이겨냈을 때 그 말은 아무런 힘도 없는 옛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나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책방에서 주말마다 글을 씁니다. 누구를 위한 글이 아니라 예전의 나처럼 상처로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요. 때로는 말보다 더 강한 침묵이 있고 기억보다 더 큰 회복이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말을 이겨낸 이야기로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예요. 긴 이야기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사람입니다.